지난달 이 시간을 통해 영국 쪽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진단한 바 있는데요. 새로 들어선 스타머 정부가 증세안을 들고 나오면서 시장에선 이른바 테크니컬 디폴트설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은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세계적인 이벤트로 평가받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올 텐데요. 오늘 미국 증시도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장세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네, 벌써 올해도 이렇게 시작된 지가 8월 달이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국가가 이제 2025년 겨냥해서 어제 우리나라도 국무회에서 예산안이 결정되고 예. 영국도 그렇고 다 예산안이 책정되는데요. 가계 국가 예산안은 항상 적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관련돼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것도 새로운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대로 미국 증시는 그 엔비디아가 워낙 이렇게 중요하고 전 세계 예. 관심이니까 그 기다리는 장세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경제 지표가 좀 아까 김혜림 캐스터께서 정해 예. 주셨습니다는 소비자 신뢰도 좋고 주택 가격 상승률도 이렇게 둔화되긴 했지만 예. 가격 상승세는 절대 수준은 연일 그 사상 그렇죠. 최고치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월의 비컷의 가능성은 이렇게 점점점 줄어든다. 오늘도 블랙록이 올해 연내에 예. 금리가 한 차례 정도 인하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죠. 말씀대로 너무 잭슨홀 미팅에 시사하지 않았던 미컷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시각.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사라 이렇게 과도하게 했던 증권사의 이 페이퍼들은 지금 파월에 반해서 잭슨홀 발행에 대해서는 뒤늦게 변한 것이 없다 하는 이런 시각으로 읽혀지고 있다. 그리고 경제 지표에서 그렇게 이렇게 속속 뒷받침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좀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이 이제 영국의 스타머 정부 순회계에서 들어온 예, 정부죠. 그렇죠. 기어 스타머라고 해서 정부가 내년 중에 예산을 제시를 했을 때 영국의 테크니컬 디폴트가 국제금융시장에 파장을 미쳤던 겁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트러스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최대 이슈가 되고 우리나라도 어제 국무회에서 예산안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스타머 정부의 이렇게 개혁안은 사실 이 정부 지출을 이렇게 줄여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증세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결국 영국의 그 테크니컬 디폴트 계속해서 제기되었고 한 달 전에도 영국 문제가 사실 다른 언론에서 다루지 않을 때 예. 우리가 한번 7월 23일인가에 기억나는데요. 예, 그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세복수가 그동안 신흥국에 대해서는 비세복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는 이제는 선진국도 주요 국가도 이렇게 비세복수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에서 오늘 영국의 문제는 굉장히 선진국에 시사하는 예. 점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번 영국 사태를 두고 2년 전 트러스 총리가 자진 사퇴할 당시에 대한 어떤 재판이라고도 합니다. 당시 상황이 어떻길래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겁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2년 전에 예. 사실 트러스 총리가 여성으로서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희망을 던져주지 않겠냐 했는데 예. 44일 만에 취임한 지 44일 만에 퇴임해서 불명예 퇴임했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트러스노믹스 그때 그렇게 희망이 던져졌기 때문에 이 트러스 이코노믹스 포함해서 트러스노믹스라 이렇게 해서 트럼프노믹스, 바이든노믹스와 겉에 비슷한 격으로 이렇게 희망을 던져주지 않겠냐 하는데 예. 그 내용을 보면 대규모 감세, 그 다음에 재정지출 증세, 재정지출 됩니다. 예. 이 내용은 지금 트럼프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트럼프랑 빚내서 쓰자. 예. 근데 소득세는 폐지하자. 그렇죠. 대규모 법인세를 감세하자. 전형적으로 그렇다. 트럼프의 운명을 미리 전해주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오늘 이렇게 예. 사실. 근데 44일 만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달 만에 해프닝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책임을 지고 결과적으로 한 달 만에 퇴임하는 해프닝을 겪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왜 이렇게 사실 한 달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으면 예. 동일한 상황이죠. 상속세 폐지를 했죠. 그렇죠. 이게 이제 트러스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순학이다. 근데 결국은 7월 4일 날 영국 이렇게 선거에서 조기 사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들어온 정부가
바로 스타머 정부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 희망을 던져줬던 또 하나의 게 제러미 헌트의 개혁안인데요. 그때는 사실 재정 지출 재정 지출을 줄이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예. 그런데 영국의 금융 불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석되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증세안을 채택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혁은 개혁 아닌데 헌트안은 재정 지출을 감소시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는 재정 지출은 증세안을 택했거든요. 그럼 빅가먼트를 추진하는 거죠. 시정처럼 빅가먼트. 그래서 일단은 개혁안이 나왔기 때문에 영국의 금융시장에 파운드 가치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길드 텐트럼 현상 이런 것이 좀 완화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영국의 문제를 해소시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좀 앞서 그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셨죠. 아, 예.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얼만큼 시간이 필요할 건가 예. 지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스타머 정부의 증세안이 영국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네. 그러면 2년 전에 제러미 헌트안이 예. 잠시 이렇게 길드 텐트럼 현상을 해소하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파운드 가치를 회복시켰는데 예. 2년 만에 다시 지금과 같은 사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개혁안도 근본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근본적이 아닐 때는 이번에 사실 그 개혁안이 나오는 이것도 나중에 또 이렇게 꼬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금융시장의 영국의 금융의 위기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소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헌트의 개혁안을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럼프노믹스는 저거 잘못돼 있다. 트러스노믹스는 잘못돼 있다. 이 트러스노믹스, 트럼프노믹스 시사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예, 발음이 시청자 좀 여러분들 비슷하기도 발음이 하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노믹스는 철회하겠다. 정상을 되돌려놓겠다는 예. 문제입니다. 그리고 장기채 매입을 줄이겠다. 인플레가 이제 폭등하니까 장기채 매입을 그렇죠. 줄여야죠. 그리고 그러면 장기채 매입을 할 때에는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해서 물가가 돼서 영국 국민들의 고통이 증대하니까 장기채 매입을 중단시켜야 되죠. 예. 그리고 영란의 우선순위 물가 안정을 주겠다 하는 이 측면이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 한번 사실 이번 새롭게 나온 정부에 대해서 개혁안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정지출판에 증세 정책을 했죠. 그런데 사실 나오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의 이렇게 헌트안과 관련돼서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긴 합니다는 사실상 정부의 지출 규모를 하는 스몰 가멘트를 추진하지 않고 증세를 통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 하면 빅 가멘트를 추진하겠다는 예.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 국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간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제러미 헌트안도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그 다음에 티마 개혁안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는 오히려 실패할 확률은 제러미 헌트안보다는 더 큰 게 아닌가. 그러면 지금의 영국에서 지금의 살 길은 뭘까? 근본적으로 살 길은 뭘까? 결과적으로면 영국 총리들의 옥스퍼드가에서 출연했던 그 영국 거기서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예.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 하는 것은 브렉시트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영국이 EU에 결국 들러붙어야 살 길이다. 예. 영국이 EU에 들러붙어야 살 길이다. 그래서 런던의 금융가가 다시 번창시키면서 런던에 사람이 끼우고 사람이 끼움으로써 세금 증대하고 결국 영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재정도 예. 건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일부의 그 반 브렉시트파에 의해서 나왔던 EU의 영국의 탈퇴 문제를 다시 복귀시키자. 그래서 다시 EU에 대해서 유럽에 대해서 영국이 다시 편입돼야 된다. 예. 영국이 과거에 기득권인 측면에서 세계 금융시장,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더니 아니다. 지금 실제 보면 테크니컬 디폴트의 시들 만큼 선진국제 선진국 병에 있는데 겸손하게 예. 지금 유럽을 이끌어가고 이런 경세에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겁니다. 그렇죠. 한국에 지금 빚이 늘어나서 지금 난리법석을 지금 피고 있는데요. 그 문제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영국이 아니다. 지금은 선진국의 고질병인 부채 위기를 겪고 있다. 예. 그러면 고개 숙이고 저쪽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점이 지금 영국의 근본적인 개혁안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빚 그리고 부채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요. 어제 이창용 하는 총재도 가계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부채를 뭐 작심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작심하고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 경고하고 예. 이런 상태에서 통화정책이 딜레마 상태에 빠진 것도 그런 호소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빚이 왜 늘어날까? 시청자 여러분, 빚이 왜 늘어날까? 자기 능력 대비해서 많이 쓰는 겁니다. 겸손치 못한 행동입니다. 예. 가장 그 경제 생활에서 보면 저희들도 경제학을 전공한 입장입니다는 빚이 뭐냐? 능력 대비해서 겸손치 못한 행동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영국에서 겸손하게 해서 지금의 이상에 대비해서 힘 있는 지역에 편입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를 낮춰야죠. 예. 자기를 낮추면 빚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자기 능력이 비치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빚 규모가 대부분 주요 국가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부분 다 빚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통계 수치를 보면 놀랍게 빚을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빚 규모는 나흘로 역증해 오고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이죠. 그래서 경제 주체별로 보면 국가가 제일 문제고 기업도 그렇고 예. 가게도 그렇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빚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통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GDP 대비해서 국가와 기업과 가계를 총한 총부채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은 코로나 직후죠. 예. 그러니까 2020년 4분기 말에 247%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251%입니다. 그래서 나홀로 빚이 증가하는 총부채가 증가하는 국가다. 예. 네, 세계 각국의 평균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신흥국에 이미 고부채의 신흥국도 포함된 겁니다. 신흥국은 뭐냐? 2020년 4분기에는 우리보다 높았습니다. 285%입니다. 예. 근데 지금 뭐냐? 불과 3년 만에 우리보다 낮았습니다. 빚을 줄여가지고 245.1% 낮았습니다. 그렇네. 두 가지죠. 세계 평균 수준보다 우리가 높고 지금 상태에서는 예. 한 6%포인트 높고 그다음에 우리가 빚은 나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총부채 비율에서 250%는 세계 최고의 고부채국에 분류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한국의 부채 부위이다. 그래서 영국병이 한국에서 도지는 게 아니냐 해서 오늘 영국 문제를 갖고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빚과 부채 문제 하루빨리 해결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경제 주체별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창용 총재가 가계부채 심각성을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현 정부 들어서 아마 경제 강령 중에서 이복현 금감원장만큼 잘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가계부채가 위험이 되니까 저거 시중은행에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이든가 이런 걸 굉장히 예. 주로 많은데요. 이걸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느냐, 시장 개입하느냐 또 한없이 열심히 하고 소신 있게 국가를 생각해서 소신 있게 하는 강도를 두들겨 패는 예. 이런 풍토는 잘못되어 있다. 실제로 통계를 한번 보자. 왜 이창용 총재가 작심하게 가계부채를 얘기하는지 그렇죠. 금감원장께서 뭐냐 시중은행에 당신들 이익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늘려 틀어막는 이유를 뭘까? 통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한국의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 보십시오. 한국 자 2009년 10년 전 예. 이때 67% 그래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4분기 말에 93%까지 GDP 대비해서 100% 수준입니다. 그렇죠. 근데 선진국은 어떨까? 선진국보다 가계부채가 신용이 좋기 때문에 됩니다. 예. 근데 선진국은 78%뿐이 안 됩니다. 또 선진국은 줄기차게 또 떨어뜨렸습니다. 예. 이게 한국의 지금 가계부채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해서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예. 한번 통계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현 그 금감원장께서 왜 이렇게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틀어막는지 자막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치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가처분 소득. 가처분 지금 손에 들어오는 게 세금 뗀 겁니다. 예. 일단 홍 앵커가 이제 한국경제TV에서 보면 세금 떼고 예. 가처분 손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가처분 소득에서 가계부채별 DITV죠, DTIV죠. 예. 이거 보면 이미 부도 상태입니다. 제가 하면 이미 부도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의 지금 2020년 가계부채 200%가 넘습니다. 가처분 소득대에서
지금 뭐냐 가계부채에서 보게 200%가 넘습니다. 예. 근데 선진국을 보겠습니다. 선진국은 160%입니다. 한국은 줄기차게 이것도 올라간 반면에 선진국은 내렸습니다. 그렇네요. 예. 내렸습니다. 여기 말입니까? 민간 부채에 해당되는 또 하나의 기업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2014년 말에 95%에서 예. 2023년 말에 이것도 100%가 넘었습니다. 민간 부채가 전부 100%가 넘었습니다. 사실상 소득 대비해서 보면 거의 부동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창용 총리께서 작심하게 얘기하고 금감원장께서 뭐냐 저 이득만 생각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늘려서 또 소상공인 MZ 세대들의 지금 뭐냐 강남 지역에 집값을 해서 빚을 늘려가지고 거기 투자한다 하는 예. 그거를 뭐냐 시중은행 차원에서는 뭘 그걸 좀 사회적 기능에서 잡아주지 못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배불림을 위해서 하는데 그걸 정부 당국에서 그걸 틀어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틀어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디폴트하면 더 위험한데요. 예. 그걸 가지고 시장에 뭐 개입을 해요? 그건 상당히 잘못된 일이죠. 현 정부 경제 중에서 가장 잘한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이 예. 방송에 나와서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데이터 그리고 통계 자료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민간 부채가 얼마나 빨리 늘어나고 있는지. 자, 그런데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 한국 경제가 이 부채 위기발 뭐 복합 불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빚이 많으면 예. 시달리죠. 뭐 하겠습니까? 매일 한상준 논설위원이 저는 빚이 없습니다. 그 저희 최신하게 재산이 예. 그때 빚은 없습니다. 예. 근데 빚이 많아가지고 독촉하면 여기 한국경제TV 방송하면서 시청자의 전자번호지도 못하고 뭐냐 그거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 방송 끝나면 또 빚독촉 시달리다 좀비가 되는 겁니다. 예. 한국의 상황이 민간 부채 상황이 전부 부도 상태에 거의 빠져 있기 때문에 5대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정책적으로 어제 이창용 총리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무엇이겠습니까?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죠. 구조적 함정 빠져 있죠. 부채 함정 빠져 있죠. 불확실 함정 빠져 있죠. 5대 함정에 빠져 있으면 결국 좀비 국면이 되는 겁니다. 빚이 많은 사람이 뭐를 하시겠습니까? 갚아야지 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제 이장영 총재 보시겠습니다. 예. 오죽했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좀비 상황을 호소하겠습니까? 자, 지금 물가 안정이다.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예. 근데 못 내린다. 지금 상태에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더 증가하죠. 그렇죠. 이미 위험세가 넘었는데요. 강남의 집값은 더 올라가죠.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올린다. 예를 들어서 예. 과거에 보겠습니다. 그 직전 사항이죠. 이럴 때 보면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 증가한다고 또 이창용 총리 모르냐 두들겨 패죠. 이러지 않습니까? 또 한국이 지금 내수가 침체해서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 경기 침체되느냐 모르냐 이게 호소하는 겁니다. 이 좀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경제 입장에서 보면 IMF에서 좋은 경고를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좋은 경고하는 건 우리의 뼈아픈 경고입니다. 네. 민간 비처 비율이 1%포인트 제고될 때는 한국의 복합위기 금융위 확률이 0.4%포인트 올라갑니다. 여기 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예.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의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국가 부채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재정과 관련해서 이 총선 이전에 아마 진단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악어입 그래프의 경고가 나왔었다. 근데 총선 이후에 지금 더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 총선 이전에 예, 악어 입 그래프 경고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기억합니다. 근데 총선 이후에 좀 나아질까? 국회의원들이 좀 당선됐으니까 좀 이렇게 당선될 때 파퓰리즘에서 막 복지 공약을 비롯해서 했습니다는 예. 그래서 악어 입 그래프를 경고를 했습니다는 총선이 나아질까? 나아지긴 뭐가 나아졌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예, 자기의 기득권 생각해서 더 늘리겠다. 예산에선 자기 지역구에서 더 늘리겠다는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총선 복지 공약 여당이 실천할 땐 28조 원. 이거 연간입니다. 야당의 복지 공약을 비롯해서 총선 공약을 실천하는데 복지가 45조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악어입 경고를 했던 겁니다. 예, 근데 총선에는 더 늘리고 있습니다. 예산 앞두고 악어입 거리표가 경고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무색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악어입 경고에 대해서는 잠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트럼프 있을 때 악어입 이 경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그러는데요. 이것은 뭐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이게 이 벌어지는 거죠. 악어입이. 이게 벌어지는 것.
그래서 일본 사람이 1990년대 일본도 재정 적자가 굉장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증대시키면서 악어입 경고가 나왔거든요. 예. 자막이 좀 계속해서 안 돌아가는데요.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악어입 경고는 1990년대에 사실 그 미나고 야스시의 일 주재국장, 우리로 보면 예산실장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습니다. 예산의 주부장 그런 상태에서 이걸 경고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그런데요. 영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경고가 나온다. 특히 내년도 예산을 어제 국무회의를 하면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죽했으면 아이고 현 정부도 쓰고 싶죠. 그렇죠. 쓰고 싶죠. 예. 근데 쓰자니 우리 후손 세대를 살아서 부도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긴축 재정을 하죠. 긴축 재정을 하는 상태인데 이 긴축 재정은 맞는 거냐 예. 하는 상태에서 지금부터 답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도 결국 내년 예산안을 궁여지척 속에서 3년 연속 긴축으로 짜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일각에서는 서둘러 재정 준칙을 빨리 도입하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영국의 오늘 비교적인 대로 예. 헌트하는 재정 지출 삭감하고 그다음에 사실 이번에 티머와 정부는 증세화를 해서 예. 재정이라는 건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 하는 것도 궁극적 해결책은 아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도 국가 채무라든가 가계부채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감세를 시켜야 된다, 뭐든 재정 지출을 삭감시켜야 된다, 내지는 증세를 해야 된다. 증세는 뭐 과거의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고, 예. 또 지금 재정 지출에서 긴축 재정하니까 재정 지출을 좀 삭감해야 된다. 이런 것이 근본적 대안일까? 영국 같은 경우는 두 안도 근본적 대책이 안 됐다. 예. 그다음은 결국 악어입은 악어의 가장 큰 무기는 입을 딱 벌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어가 잼뱅이 역할을 하려면 그 입을 꽉 틀어막는 거거든요. 그렇죠. 밧줄로 입을 꽉 틀어막으면 어떠냐면 악어는 꼼짝 달싹도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럼 재정에서 뭐냐 이 악어 입을 꽉 틀어막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준칙을 도입해야 된다. 준칙을 도입. 예. 그게 근본적 개선안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지출 도입하는 것이 보편적 추세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한국은 오늘 나홀로 빚도 역주행하는데요. 이 문제도 나홀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IMF의 기준에서 선진 33개국 중에서는 한국만이 재정 지출을 미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OECD 38개국 중에서는 한국과 트리키 터키입니다. 우리가 예. 또 여기다 또 비교하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재정 지출을 도입한 IMF의 회원국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예. 영국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는 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 유럽에서 오죽했으면 나한테 들어올 때 재정 지출을 GDP 대비 3% 이내 축소시켜야 된다 할 만큼 고질병에 걸려 있던 것이 유럽이 사실 국가 채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독일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국가들이 고질병 해결에서 근본적 문제에서 재정 지출을 도입했던 것이 지금 뭐냐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비를 10%포인트 감소한 거로 있고 예. 일관성 있는 재정 지출을 추진하는 국가들은 전부 재정이 건전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 재정이 가장 건전한 국가입니다. 예. 가장 많이 썼습니다. 빚내서 쓰자. 거기에 증세를 했습니다. 종부세, 재산세, 모해세, 심지어는 뭐냐 금투세까지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국의 오늘 예. 테크니컬 디폴트와 증세안과 이런 문제는 한국이 지금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연일 터져나오고 예산안을 지출해서 정기국회 9월 20일서부터 다가는 이 측면에서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사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